하지 마요. 하지 마. 아시겠죠? 그래서 모르는 제3자와 거래한다고 생각하시면 답은 나옵니다. 저한테 1억을 안 빌려주실 거예요. 설령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30년 무이자는 절대 안 할 겁니다. 맞죠? 예. 그것만 알면 답은 나온다.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고 증거 꼭 남으세요. 증거. 이번에 토호제 재지정을 하면서 국토부와 서울시도 약간 좀 모양새가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좀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자, 최근 분위기를 좀 봅시다. 토호제가 이제 재지정되니까 정부에서 이제 추가 지정도 하고 규제 지역도 하는 걸 검토하겠다. 지금 으름장 놓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이제 보도자료에 보면은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해가지고 서울 주요 지역 내 주택 구입을 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모든 지역을 뭐 현실적으로 다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똘똘한 한 채 이렇게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근 조정 대상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쪽 지역을 계속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간 이게 동거래했을 때는 특히 더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경우는요. 일단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매수인이 작성을 하는데 주택 등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연락이 오는 거는 세무조사가 아니니까 빨리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끝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무조사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무신고시 400만 원의 과태료, 거짓 신고시는 취득가액이 2% 어마무시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주택 취급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해가지고요. 위에서 보시면은 제출인, 부부공동명의는 각각 따로따로 작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자금 조달 계획 보면은 자기자금, 그리고 차입금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자금하고 차입금 어떤 식으로 적는지를 좀 보고 조심해야 되는 걸 볼 건데 제가 이제 요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차입금. 우리가 이제 차용증을 이렇게 적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억짜리 사는데 대출을 뭐 주택담보대출 5억을 받으면 여기 5억을 적으면 되고 부족자금 신용대출이 뭐 1억 있으면 1억 적으면 되고 그래도 내가 부족하니까 그 밖에 차입금 해가지고 1억을 뭐 직계존비속 부모님한테 빌렸다 뭐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 이제 적는 거고요. 이제 부부간에 부부간에 이제 동계산했다, 차입금을 했다. 이게 사실 동계산 이렇게 빌리고 이런 걸 했는데 부부간에 했다 여기를 이렇게 체크를 한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꼼꼼하게 볼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거든. 그래서 조금 조심하기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하는 경우에는 꼭 차용증을 꼼꼼하게 작성해 두셔가지고 증거로 갖고 있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세무조사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저 차용증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를 좀 제대로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정 안 되는 경우에 가족 간의 차용증을 써야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차용증 작성 어떻게 하면 되냐. 항상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증여로 할 거냐 차용할 거냐 이거를 되게 잘 구분 지으셔야 돼요. 겉으로 보면은 차용증을 써서 차용인 것 같은데 실질적인 경우 증여, 뭐 돈을 안 받는다든지 그래 버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증여면 증여, 차용이면 차용. 그래서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세 낸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쓴다. 뭐 이게 제일 깔끔하고요. 차용인 경우에는 내가 모르는 제3자와 거래한 것처럼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걸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세무당국은 특수관계자, 이렇게 가족 간의 돈거래를 하면은요, 그럴 리 없다. 흔하지 않다. 즉, 너희들은 증여일 거다라고 일단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 그래서 내가 이게 증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면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차용증 작성은 아주 좋은 그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차용증만 작성했다고 해서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용증의 그 내용 자체가 되게 좀 성실하게 적혀 있어야 되거든요. 뒤에 이제 세무조사 잡힌 사례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차용증 같은 경우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3자와 거래한다. 모르는 사람하고 한다. 좀 뭐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해 보시고 적으시면 답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1억을 빌려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1억. 빌려주실 거예요?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벌써 가족 간에 돈 거래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1억을 빌려줍니까?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1억을 빌려준다 하시더라도 이자 같은 거 꼬박꼬박 받으실 거고 상환 기간도 이왕이면 짧게 하겠죠. 오래 놔두면 불안하잖아요. 이 녀석이 안 갚고 도망갈 것 같은데, 그쵸? 그런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생활속의 계약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당사자의 표시,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인적사항 다 주민번호까지 적으시면 되고요. 1번 금액은 얼마 빌렸다. 2번 이자는 얼마로 한다. 법정 이주율이 4.6이에요. 그리고 이제 변제 기일, 변제 방법은 변제라는 게 이제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몇 년 동안 빌리고 갚겠다 이건데, 저는 5년을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아무리 길어도 10년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 10년을 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들고, 주변의 세무사님들 의견은 한 1년, 2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갚아야 되는 거죠. 요걸 만약에 내가 30년 있다 갚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저한테 1억 빌려주는데 제가 한 30년 후에 만납시다 그러면 장난하냐고 안 빌려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특약 같은 걸 다 적으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주택을 구입하는데 부족한 자금 3억 원을 빌린다. 그리고 그 3억 원은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때 갚기로 한다. 뭐 그 내용 다 적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집이 실거주 집이라면 우리가 보통 실거주 집은 한 5년 이상은 좀 거주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세무사님들은 2년 만에 갚아라, 뭐 1년으로 해라 이렇게 하시지만, 여기에 그런 내용을 좀 적어주면은 약간은 좀 참작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죠.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아니 이거 실거주용이고 제가 여기 실거주 거주하면서 다른 데서 돈 안 쓰고 이 돈으로 가지고 내가 실거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팔 때 갚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자 계속 꼬박꼬박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적는 거죠. 시시콜콜한 내용을 다. 그래야지 나중에 뭐라도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무공무원한테.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내용이 여기 있어요. 구체적으로 쓰시고요. 만기 30년 무이자 이런 거는 돈 안 갚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 그리고 공증은 선택사항입니다. 꼭 공증을 했다고 인정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대신에 어떤 객관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인정받으면 좋으니까 우체국, 내용 증명, 아니면 문자나 카톡, 아니 부모님에게 하는데 너무 사무적으로 딱딱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냥 부모님한테 빌리고 차용증 작성하고 뭐 이번에 잘 쓰고 돌려드릴게요. 문자라도 보내면 그게 뭐 오히려 더 상식에 맞는 거지 뭐. 자, 그리고 이자율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법정 이자율은 4.6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좀 적게 주거나 높게 주고 싶단 말이죠. 어쨌든 그 차액이 연간 1%가 넘으면 안 돼요, 이자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억을 빌려요. 근데 이자 또 소득세 나가고 하니까 1%로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차액이 얼마입니까? 3.6이잖아요. 그럼 이 차액 3.6에 대해서 원금 2억을 적용하면은 이자가 720만 원이잖아요. 얘가 1,000만 원보다 낮잖아요. 1,000만 원보다 낮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산하면은 2억 1,700까지는 무이자로 하셔도 되긴 돼요. 그런데 저는 이 경우라도 꼭 단돈 10만 원이라도 이자 지급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자 지급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계좌이체 그 메모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자 지급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왜 그래요? 다 증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자 지급하고 있다. 매월 하는 게 부담되면 뭐 3개월 아니면 6개월 한 번씩이라도 꼭 이자를 지급하시는 게 좋고, 2억 1,700 해가지고 무이자를 그래도 나는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년에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원금 상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금 상환하시면 그래야지 내가 좀 이렇게 정말로 빌리고 갚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당연히 원금 상환할 때는 메모에다가 원금 상환 적으셔야 되고.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뭐 무이자로 2억 1,700을 했어요. 근데 이자도 안 줬어. 원금도 10년 후에 준대.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거죠. 이거 10년 동안 하고 나중에 10년 후에 그냥 슬쩍 가져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뭐 증거는 없으니까 그냥 사후 관리 이렇게 좀 체크해 놓겠죠. 하고 나중에 10년 후에 진짜 들어볼 수 있어요. 돈이 주고 받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겁니다. 어떤 배경이라든가 일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차입금 허위 신고 사례를 보면 국세청 결과인데 이게 21년도인가 나왔는데 고액 자산가의 자녀 B가 사회 초년생, 그러니까 돈이 얼마 없을 거잖아요. 사회 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사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냈는데 우리 앞에서 보신 요거 있잖아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냈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이 없는데 했냐 했더니 아버지한테 빌렸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 차용증을 좀 봅시다 했는데 차용증을 봤더니 상환 기간이 뭐 30년이고 무이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걸 편법 증거 이제 판단은 좀 힘드니까요. 전문가한테 넘길게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으로 넘겨간 거죠. 그래서 국세청 보도자료 결과로 나온 거죠. 하지 마요, 하지 마. 아시겠죠? 그래서 모르는 제3자와 거래한다고 생각하시면 답은 나옵니다. 저한테 1억을 안 빌려주실 거예요. 설령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30년 무이자는 절대 안 할 겁니다. 맞죠? 예. 그것만 알면 답은 나온다.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고 증거 꼭 남으세요. 증거.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